네, 안녕하세요. 컴업 2020에 참가해주신 청중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엄지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좀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좀 거창하죠. 플로우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공장 물류센터 사람까지. 사실 매뉴팩처링이라는 세션에 저희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옆에 계신 대표님들과 한 지난 10월에 화상회의를 한번 진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번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나왔던 대표님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보니까 결국 하나의 공통점, 키워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흐름, 이게 공장 안에서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류센터 안에서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물류센터를 나온 도로 안에서의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업체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흐름을 최적화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대표님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각각의 키워드, 공장과 물류센터 그리고 사람 이 안에서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이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님들 지금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화상으로 참가해 주시는 멀리 미국에 계셔가지고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분씩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이베 대표 정태영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가 본사인 케바 코리아에서 약 8년간 필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로봇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AI로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플라이브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플라이브는 기존 생산 라인에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별도의 장치 없이 랜 케이블만 연결을 하면 AI 로봇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플라이브의 두 가지 경쟁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딥러닝과 그다음에 모션 플래닝으로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을 지금 적용을 로봇에 하고 있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봇의 눈과 행동에 AI를 적용을 해서 완전 자동화를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기존 생산 라인에 소모되고 있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금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플라이브의 강점을 통해서 저희 플라이브의 뜻처럼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을 AI로 현재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션2AI 대표 김병수라고 합니다. 네, 모션2A에서는 물류 창고 모빌리티 자원에 대해서 안전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 모빌리티 자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물류 창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게차 그리고 물건을 끌고 다니는 카트 그리고 요즘은 이제 로봇까지 그런 움직이는 자원들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고민하고 그를 돕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이딘 로보틱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행입니다. 저는 이제 에이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로보틱스 이노베토리에서 이제 스핀오프해서 창업한 기업이고요. 같이 연구 개발하면서 함께했던 박사 과정 그리고 박사 졸업한 분들과 함께 총 4명의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함께 포함해서 총 4명이 이제 같이 창업한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로봇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그런 안전한 기술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푸는 방법으로는 이제 센서 기술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제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로봇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로봇과 사람이 같이 공존을 할 때 안전하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연구실과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우수한 석박사 학생들 그리고 같이 창업한 공동 연구하고 있는 박사 과정 학생들과 함께 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대표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인식과 그리고 로봇 행동 이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가지고 공장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그 여기 CJ E&M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주인공 남도산이라는 분이 아마 그 이미지 인식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영역의 비즈니스를 또 하고 계신 분을 여기에서 또 만나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또 이번에 원격으로 참석해주신 김병수 대표님 같은 경우, 그 모션 투 AI의 김병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물류센터 그리고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센서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모빌리티를 관제하는 뭐 물류센터 안에 모빌리티라면 대표적으로 지게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계시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에이딘 로보틱스의 이윤행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스트마일 물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활용하는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장 안에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센서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네, 걸로 맞습니다. 제가 네. 들은 것 같습니다. 각 대표님의 그 기술들이 그 공장에도 활용이 되고 물류센터 안에도 활용되고 또 도로 안에서 또 공장 안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술들은 어떤 좀 페인 포인트, 현장에 있는 페인 포인트를 개선하고자 나타난 기술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께서는 어떤 기술로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플라이 대표님부터 혹시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먼저 저희의 기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의 로봇,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각각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 말씀이시죠? 네네네. 산업용 로봇은 뭔가 산업 현장에서 쓸 것 같고 협동 로봇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좀 일반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현장에서 실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이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반 현장에서는요,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특히 이런 식품 현장에서는요, 로봇들이 이런 빠르게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가는 제품을 집어다가 어떤 패킹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전에는 사람이 많이 했다면 지금은 로봇이 많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꺼려하는 이런 재활용 부분도 로봇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은 사람은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고요. 그런 협동 로봇은 사람의 주위에 서서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 현재는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에처럼 많은 현장에서 생산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상만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로봇이 적용된 실제 자동화 생산 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로봇을 한 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 플러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뭐 1억 원 이제 보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을 사용을 하려면 초기의 셋업 그리고 로봇을 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이 각각의 프로세스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 발생 요소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 이런 문제 발생 요소들이 결국엔 로봇이 작업을 하다 멈추고요. 그 멈춘다는 것은 라인이 멈춘다는 거군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실예로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 로봇을 셋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비용이 한 6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딱 6개월 만에 회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로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 플라이비 AI를 적용해서 각각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뜻인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로봇을 셋업을 할 때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리고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나 작업자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스스로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스스로 학습을 하여서 그런 문제 발생 요소들을 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이제 라인을 멈춰야 되는 것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생산 라인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비용이 낭비가 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생산 라인의 그 책임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라인에 적용된 한 대의 로봇이 월 20억씩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로봇이 한 달에 10시간씩 멈춰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엔지니어 출장비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한 달에 약 3,500만 원의 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고요. 이게 1년이면 4억 2천이고 근데 생산 라인에서는 보면 보통 로봇 한 대가 쓰이는 게 아니라 수십 대에서 굉장히 큰 공장에서 수백 대까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플라이브는 이 포인트에서 이제 AI를 적용해서 그런 비용들을 80%까지 저희는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하려는 것은 기존의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플라이브 현재 하고 있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그 모션 투 AI 대표님은 어떤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다 보니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물류 창고 고객들의 수요는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류 창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물류 전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동량이라고 하는데 물류 현장에서 작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고객들은 더 빠른 배송을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물류의 모든 프로세스에 거쳐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 창고에만 만약에 국한해 본다면은 물류 창고를 굉장히 거대하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은 모빌리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마이크로 풀필 센터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명 물류 센터를 지어서 고객들한테 훨씬 가까운 곳에 물류 센터를 위치해서 배송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좀 물류 창고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물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창고도 바꾸고 여기에다가 많은 솔루션을 집어넣는데 많은 모빌리티 자원들을 투입을 했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이제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창고, 이제 껍데기는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왜 효율성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물류 창고에 들어간 모빌리티를 효율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 관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러면은 왜 그런 관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지 못할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기존에 물류 창고에서 뭐 로봇이 되었던 지게차가 되었던 뭐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센서나 관련 기술들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전과 문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류 창고는 정말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물건을 장기 보관하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역할보다 허브로서의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는 게 더 중요해지는 허브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가 되면서 그에 비례해서 이제 물류 모빌리티의 대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다수의 차량들 그리고 뭐 단순히 지게차가 아니라 지게차, 뭐 카트, 로봇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제해주는 그 관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의 문제, 이 난이도의 문제인데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또 여러 종류의 차량, 이제 이종 차량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지게차, 카트, 로봇을 동시에 관제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 물류 프로세스의 그 버틀넥을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기여하는 모션 투 AI 기술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이딘 로보틱스는 어떤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윤행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두 분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에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숫자나 비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가장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로봇들이 많아지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영역들이 겹치게 되는데 그때에 저는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전 문제들을 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센서 또는 센서를 활용한 제어 그리고 로봇 플랫폼까지 활용을 해서 이걸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산업용 로봇 말고 이제 최근 들어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이 워크스페이스를 공유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면은 협동 로봇과 같이 사람이 부딪히거나 또는 이제 끼이거나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싱 기술입니다. 또는 센싱 또는 제어 기술이 되겠고요.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필드 센싱 테크놀로지라는 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15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우수하게 이제 개발된 기술을 저희가 기술 이전한 다음에 에이딘 로보틱스에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토크 센서 아니면은 이 끝단에 붙어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힘 토크 센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원래 보통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센서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굉장히 고가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로봇 단가는 계속 만 달러부터 지금 1억에서 1000만 원까지 산업 로봇은 굉장히 가격은 떨어진 상태고요. 그거랑 비교한다면 센서 가격은 아직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딘 로보틱스가 가진 원천 기술은 이 센서 가격이 1000만 원에서 최대 10분의 1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센서 기술을 통해서 이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토크 센서와 토크 센서가 아닌 다른 근접 센서에 관한 얘기도 제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그 협동 로봇들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게 제조 현장에서는 보통 펜스나 매트나 이런 안전 장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 로봇이 크고 또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관절의 이런 토크 센서나 아니면 전류 센싱을 통해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은 그거를 인지를 하고 멈추는 방식 또는 그거에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충돌 후에 그런 작업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충돌 후는 이미 사람과 접촉을 한 상태고 그때는 사람에게 어떤 데미지를 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근접하는 것을 미리 알고 충돌 전에 멈추거나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어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은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하게 같이 로봇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팩토리 또는 뭐 제조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로봇을 저희가 바꾼다기보다 원래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에 저렇게 말랑말랑하고 이제 플렉서블한 센서를 감기만 하는 것으로 이제 기존에 하던 작업들을 멈추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이런 기능이 가능한 센서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센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안전한 이 생산 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점을 알고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센서를 사용하고자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센서를 많이 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일용직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조들이 로봇이 많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센서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로봇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고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좀 걱정들을 덜어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사업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각 대표님들이 어떻게 산업의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예, 이어서 좀 심화 질문을 좀 각각 대표님들께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플라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그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들 많이들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장 안에서는 그리고 그 플라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플라이 대표님께서는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계시는지도 또 알고 싶었는데요. 대표님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AI는 데이터 싸움이다 할 만큼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모으는 이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이 데이터를 저희 스스로 모아야 되는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식품 및 빈피킹 시장을 시작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에서는 뭐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뭐 음료수라든가 이러한 데이터가 현재 저희가 필요한 거고요. 빈피킹에서는 자동차 부품 같은 그런 데이터가 현재 저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그 식품에서는 제가 이전 그 필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로 현재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빈피킹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저희 투자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도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옆에 있는 이런 물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병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 포토샵의 누따기처럼 이 외곽을 다 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병행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누따기란 작업을 안 하더라도 로봇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그런 개발을 저희가 모델링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열심히 또 연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히 이런 식품 라인에서는 그 제품들이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로봇이 그 제품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로봇이 내부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그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는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산을 0.03초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 이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로봇이 그 제품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식한 연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모델링을 계속 저희는 테스트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태용 대표님께 그 답변을 듣다가 질문 하나가 생각나가지고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계속 그 스타트업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미지 인식을 하면서 에피소드 중 하나에 그 사람 얼굴을 페이스라고 얼굴로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의 아버지 얼굴을 변기로 인식을 해가지고 해프닝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과자를 과자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과자가 아닌 껌을 들고 오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현장에 오류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을 돌려야 되는데 이 충분한 데이터라는 양이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혹시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좀 그래도 인공지능 모델이 한 정확도 한 몇 프로 정도면 시장에서 돌아가겠다. 이런 정도의 혹시 그게 있을까요? 의견이 있을까요? 네, 그 사실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학습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도 유튜브에 저희 그 로봇이 어떤 픽앤플레이스 하는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 로봇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600장 이상의 정도를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데이터를 사람이 지금 일일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만 주고 이제 또 학습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학습시키는 것보다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지도 학습만큼 이제 그런 그 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습만 잘 시킨다면 사람의 인식률보다 그 로봇의 그 인공지능의 인식률이 지금 현재는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고 있고 그것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들이 각자 이제 자기만의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인식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공장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물류센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모션 투 AI 김명수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무래도 제가 아까 그 정태영 플라입 대표님께 들었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반대로 물류센터는 또 제가 물류 쪽을 많이 취재를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일반적으로 가보면 자동화가 된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더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컴어웨이 주제가 또 코로나이기도 하죠. 코로나19 이후에 뭐 인건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물류센터에서 계속해서 감염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인력 수급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동화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실제 도입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사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김명수 대표님께는 왜 이 물류센터에 자동화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또 비용 이야기를 많이 또 하시고 비용 대비 이 투자 효용이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현장의 의견들이 많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현장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제품을 영업하실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장이랑 물류 창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고요. 그 말씀 주신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첫 번째로는 왜 공장에서는 자동화가 잘 되는데 물류 창고에서 안 되는가 이거고, 두 번째에서는 왜 물류 창고에서는 자동화 비용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지. 사실 두 개는 이제 같은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일단 공장과 물류 창고는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산업용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공간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동화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건을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종류가 이제 뭐 물건을 한 공장에서 뭐 1000가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제 보통 뭐 몇 가지 물건을 만드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 프로세스는 획일화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고 그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부 과정은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럼 거기에서 실제로 공장 자동화를 한다고 표현을 할 때 정말 자동화를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빨리 자동화가 도입이 되는 거고, 이거를 반대로 표현드리면 물류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는 일단은 다루는 물건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내가 화장품을 다루고 있다가 다음 달에는 장난감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그 고객사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 그렇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정형화될 수가 없겠죠. 그럼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지 않다 보니 이거를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객분들은 뭐 주문한 지 뭐 6시간 만에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 동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까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구간도 자동화를 도입하지 못하고 모두 수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창고에 자동화를 도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공장은 일부 프로세스만 자동화를 도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류창고 경우에는 수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프로세스를 다 걷어내고 프로세스 전체를 바꿔서 자동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뭐 오늘도 지금 뭐 1000건 나가야 되고 뭐 10,000건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할 금전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은,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존의 유인 차량, 그러니까 뭐 유인 지게차, 유인 카트,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플랫폼으로 로봇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프로세스를 전체 이렇게 갈아엎을 필요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요 다음으로 넘어갈 단계를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완전 자동화가 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그 물류센터 안에 있는 장비들의 적은 비용으로 뭔가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 뭐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표현도 맞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와 미래를 동시에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에이딘 로보틱스 대표님께도 다른 개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기술이 공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실제 사회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기술들이 도입되면 기존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모빌리티단 그러니까 뭐 택시가 됐든 그 배달이 됐든 이런 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플랫폼에 반발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에이든 로보틱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족보행 로봇 이거는 또 배달 시장을 또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기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좀 사람과 좀 공존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네, 그 사람과 공존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배송했을 때 맨 마지막 단계를 보통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보통 일컫는데 그때 보면은 모바일 로봇들이 지금은 배송하는 것 또는 아니면 바퀴가 달린 차량으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로 환경에서 이제 배송하게 되면은 굉장히 바퀴가 효율적이지만 최종 우리의 구매자들한테까지 오기에는 그 중간에 있는 지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도 있을 수 있고 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끊어진 지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사람과 비슷한 이런 다리형을 가진 로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활용한다면 그 배송 기사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배송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새벽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때 사람들이 자야 하는 그런 시간에 배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사분들이 이제 택배로 차량을 통해 가지고 많은 택배들을 가지고 온다면은 그걸 아파트에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그 작은 아파트 물류 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각자 가정에 이제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보고 있는 점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족보행 로봇을 물류 말고 발전소나 이런 시설 검사 쪽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좀 피드백을 많이 산업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직접 발전소 현장도 한번 가보고 지하 점검구나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직접 방문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돼 있는데 그 시설들을 전부 4시간이나 뭐 시간마다 계속 점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 발전소에 이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날리기도 하고 그 점검하시는 분들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하 점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공기가 부족해서 사람이 오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 지형들도 전부 다 복잡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 저희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족보행 로봇에 다양한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든지 측정 기기들을 이제 탑재를 하고 복잡한 환경을 지나다니면서 이제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유관 검사들을 이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대신하면서 얻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하고 그 서버를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공장 시설의 그런 트렌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온도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든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감지가 된다든지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로봇이 보통 이런 발전소 환경 같은 경우는 점검이 이제 하청 업체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고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또는 계약직으로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보통 점검을 하고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사람이 기피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로봇이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사람과 인간과 로봇이 공존을 하는데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는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또 답변을 듣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배달이라는 게 지금 사실 시장 단가가 건당 기사분들은 한 3,000원에서 뭐 많으면 4,000원 정도 받는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이 들어가더라도 이 로봇이라는 게 지금 꽤 비싼 편이죠. 예, 비싸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기존의 오토바이와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 효율성을 만들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한편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위험한 현장들, 가령 뭐 분진이 있다던가 뭐 방사능이 있다던가 뭐 이런 현장에 물류보다 어떤 탐사용 로봇으로 또 적합한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사람이 들어가기 너무 위험하니까. 이건 사실 목숨은 비용으로 치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영상을 보니까 저기 무슨 그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게 있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약간 탐사용으로 좀 실험을 해보신 거 아니신가요? 혹시 네, 사례를 맞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드론보 챌린지라는 챌린지, 국방부에서 개최했던 챌린지에 나갔던 건데, 지하 공동구에 들어가서 공동구의 형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탐사 또는 이제 적군을 확인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 목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의 병력들이 미리 투입이 되겠다 보면은 이제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적과 대치하다 보면은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형이나 그런 지하 저런 환경에는 사람보다는 로봇을 먼저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아니면 감시를 하거나 탐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한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그런 미션을 주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해서 하는 미션을 잘 수행을 하고 이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군용 현장에 저런 로봇이 한국에도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 사례는 제가 본 것도 같은데. 네, 외국 사례는 있고요. 한국에는 도입까지는 아니고 이런 챌린지들을 통해 가지고 도입을 해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예, 소중한 답변 해주신 세 분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행사에 원래 참가하신 시청자분들께도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제 마무리 멘트 한번 하면서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초두에 저희 세션 제목을 매뉴팩처링이라는 대주제가 있지만 플로우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흐름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여기 흐름이라는 거는 각 물류센터, 공장 그리고 도로 이 안에서의 흐름을 최적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각의 대표님들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플라이비 공장 안에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최적화하는 흐름, 그리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나와가지고 물류센터에 보관돼가지고 그 물류센터 안에서 그 모션 투 AI의 기술이 도입돼가지고 만들어지는 또 다른 흐름, 그리고 거기에서 이 상품들이 또 최종 고객들에게 에이딘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으로 배달되면서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전체 가치 사실상에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좀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건 제가 그 바이라인 네트워크 안에서도 물류와 유통 관련된 그리고 흐름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각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서 청중분들께 인사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고요.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한국이 로봇 사용률이 세계 1위인데요. 점유율은 3%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사를 봤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이 세계 산업용 로봇 사용률 1위, 그러나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거름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국내 여러 많은 로봇 업체들도 해외 기술을 적용을 해서 판매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AI 산업용 로봇 기술은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플라이비 이 기술을 잘 이끌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이제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발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저희 뭐 저도 이제 뭐 회사를 이렇게 뭐 말씀드리다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공통된 이제 로봇이나 물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물류라는 분야가 예전에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 앞에 나가서 뭐를 산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물류가 있는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기술 발달,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물류가 부쩍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 계시고 그 뒤에 있는 물류 창고도 물류 창고에 관련된 기술이나 물류 창고에 관련된 최소한 뭐 신문 기사를 보시는 일이 훨씬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기술 솔루션 저희 같으면 이제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죠.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 그리고 물류사 그리고 뭐 엔지니어, 뭐 학생 뭐 이런 분들까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가 이제 미래에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분야다 그런 걸 인지하시고 같이 이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플라입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부족함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창업을 하게 된 이유도 연구실에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게 산업에 보급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교수님께 제가 함께 창업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좋은 기술을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도 많이 판매를 해서 좋은 기술을 퍼뜨리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에이딘 로보틱스가 이제 이런 핵심 기술을 통해서 사족弁로봇도 개발을 해서 이런 안전한 환경, 사람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기술들을 계속 열심히 할 테니 뭐 다양한 분들의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